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의 과정을 체험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얘기해 봅시다. 우선 상구의 과정인데 지식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후리적 안에서 선진적 안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건 새롭다면 새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말고 이전에 아는 것을 새로운 아는 걸로 바꾸는 거 아닌가 말이죠. 이게 상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자기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해주게 해줘. 상구의 입장에서는 현분 파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 세계에 대한 인식. 그것이 자기 소리를 발견한 첫 출발이에요.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에도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상에 한꺼번에 오르려는 게 아니라 항상 정기적인 과정을 보니까 차근차근 다져가는 것이다. 정상에 오르려는 욕심을 하면 부의지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문을 실행하는 일 중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요리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부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도 음식과 마찬가지로 취해야 된다.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탐구 문제에 공감해야 되고 그에 수반하는 개념이나 방법 문제에 직면해야 되고 그에 따라 스스로 답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주로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문제 발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의문부를 붙여보는 거. 데카르트가 그 회의적 방법이라는 걸 썼죠. 그래 안 그래? 데카르트의 방법론 소리의 제일 핵심은 회의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글도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타당성이 있느냐? 어떤 이유로 지금 내 머릿속에 와 있느냐? 혹시 엄마가 농담처럼 얘기한 걸 갖다가 지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훑어보는 거야. 무슨 근거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 방법이에요. 데카르트적 회의라고 해요. 그리고 공간을 비우는, 뇌에다가 공간을 비우는 거야. 모르는 그 부분을 비워놔야 돼.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더 나은 지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두뇌는 매우 긴박한 지식을 냅니다. 호기심 것을 읽고, 뭘 읽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자발적 탐구 활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자발적 탐구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지. 물론 앞서 연구한 것을 참고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야를 어떤 주제를 연구하든 간에 앞에 연구한 놈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논문 주도하면은 말이죠. 한 번도 연구하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연구에 의의에. 난 깜짝 놀래요.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문 생활을 하는데 처음 이 문제를 제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나태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주제에서 리뷰를 하면 어떤 놈이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 여기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 전혀 다치 않은 문제는 없어. 제2기 교육학 빼놓고.
그러니까 근데 상관학자는 이미 확립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만드는 데 그걸 활용할 뿐이라고 해요. 활용할 생각을 할 그것을 내가 얻는다가 아니라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개 선진의 지식은 후진의 지식으로 환원돼서 읽히죠. 그걸 제일 경계해야 돼. 그게 내가 교육적 독서법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생각과 상응할 수 없는 어떤 모순된 단단한 지식들, 이걸 발견하려고 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으로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 그걸 극복해 나가야 돼. 네. 그리고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뭐 구성적 학습이라는데 그 부분은 맞아요. 지식은 구성되는 거예요. 낱낱이 정보를 쌓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거라고. 여기서 낯익음과 낯설음은 창조적인 긴장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해체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 체계의 재건이 필요하다. 내가 하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생각 단편 하나가 꼭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나한테 수용이 잘 안 된다. 뭐 어떤 학자가 얘기 들었고, 대학자가 얘기 들었고, 그럼 나는 그걸 일단 기능으로 삼아서 내가 가진 지금의 생각하고 어떻게 불일치한가, 이걸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갖 생각과 그것이 충돌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럼 뭐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진적 지식의 한 요소를 붙잡고 내가 가진 생각이 어떻게 바꿔줘야 그 선진적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대적 청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고 전체의 배열, 일군의 생각, 방법, 증거의 원천, 그리고 심지어 그 생각을 공유하는 공동체와의 이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입지점을 돌아보면서 자유롭게 정신적인 모험을 감행한다. 얼마 동안 해야 돼요? 몇 년 동안? 알겠어요? 뭐 한 달 동안, 무슨 일주일 동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일은 한 10년,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작업이야. 뭐 내일 모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착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의미의 변화가 와요. 의미의 변화가 오는 걸 느끼는데 자기 눈이 달라지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복합적인 경영체가 갑자기 하찮고 빈곤한 것을 느껴요. 그런 상대적인 중고점이 생겨요. 그래서 지난날 실제로 보였던 것을 착각, 망상, 미혹, 오해로 바꿔놓는다. 이런 일이 벌어져 실제로 내가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사실의 변화, 의미의 변화, 기준의 변화, 문제의 변화, 존재적 가정의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을 생각하고 이후의 생각이 모순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대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유쾌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 모순을 해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자, 모순은 참으로 유쾌한 방식으로 우리 내부에서 해소된다. 그래서 자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나 진리체험을 하는 거지. 이전과 이후의 대비해서 진리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문의 어느 단계에서나 적절하게 대응하면 진리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 수준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 여기서 이제 매개상구하고 독행상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나무 도움을 받아서 상구하는 걸 매개상구라고 한단 말이죠. 협동계획 구조에서는 이제 매개상구가 예를 들었는데, 근데 어느 단계 가면 자기 혼자 해야 되죠. 아무 지도도 없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진의 수준의 지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과학의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참 고달프면서도 보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에 하면 남들은 싱싱하고 있는 도로를 가는데 새로운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암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암벽에. 누가 그 길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게 내가 만들어야 돼. 예? 얼마나 고단하겠어. 남들 씩씩 도로 달리는데 나는 새 길 만든다고 하는데 암벽이란 말이죠. 근데 구멍을 파는데 그게 잘 나가는 법도 없잖아. 또 엉뚱한 데로 나갈 수가 있잖아. 그때 그 담담함. 이게 제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럴 때 용기를 얻는 게 뭔지 알아? 1cm만 더 파보자. 이거예요. 1cm만 가면 저쪽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좌회전은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렇게 한대요. 그게 지속되면은, 이게 길이 열린다. 자, 하와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 아까 인격적 지식의 요소로 설득적 열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품위로서의 지식에는 그 지식에 대한 헌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전에 잘못된 지식은 머릿속에 암이 걸렸다고 해라. 거기에 대해 대처하라. 그게 이제 상부의 열정이고, 그렇죠? 하와의 열정은 어떤 공유하지 않은 지식이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다른 사람도 이게 공유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얻었던 과정을 거치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텐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진의 입장에서 후진은 지리를 옆에 놓고 헤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선진의 입장에서 볼 때. 예. 근데 그것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거든, 그 진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돕지 않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선진의 입장에서는 후진이 그 지식을 갖도록 돕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과가 아닌 재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결과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얻게 된 과정을 재생시키는 거야.
말하자면 제자의 지식과 자신의 지식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이 그 지식의 간격을 연결하기 위해서 거쳤던 상구의 과정을 제자가 재생하도록 돕니다. 그때 제자의 형품이 기점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폐기된 지식을 교육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순차적으로 재생시킴으로써 그래서 점차 그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와자의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서로가 증명이 되는 거죠. 선진의 지식을 이해하고 제대로 감식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 공증이 되는 거죠. 어떤 지식에 대한 공증이 된다는 거죠. 제자를 통해서 나의 외로운 지식이 공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 교섭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리뷰한 거지만은 선진과 후진을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선진과 후진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진과 후진은 공시태로 존재하지만 사실 통시적이다.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같은 시간대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얼만큼 아는 사람과 얼만큼 아는 사람끼리 만남이에요. 안과 안의 만남이야. 다만 그 안의 순위 다를 뿐이죠.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기서 흔히 게재하는 것이 나중에 또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시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할 때 자신이 가진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정답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정답이냐라는 문제를 해야 돼. 누구의 정답이냐? 정답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규정한 정답이냐? 이걸 꼭 물어야 돼. 예.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거죠. 정답끼리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아까 얘기대로 교육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은 그 공시성을 통시성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가정. 누가 선지고 누가 후지다. 그 1차적인 가정은 조그마한 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못 푸는 문제를 그가 푼다라든가 어떤 단서가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든 가정이에요. 그래서 청학과 청교가 이루어지고 교육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소재의 선택은 제자의 차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차상품이 점점 전진되면서 단계적으로 그 소재의 수준도 이제 높아지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의 재생이 필요하다. 어떤 결과의 몫을 박는 게 아니라 과정의 재생이 필요하다.
또 여기에는 언어가 한계가 있다. 사실은 서로가 모순되기 때문에 언어적 소통이 장애가 있어요. 당연히. 예,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문 현답도 있고 현문 우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한다든가 혹은 어리석은 의문을 했는데 질문하죠 근사한데 답은 엉망이라든가.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그 정답을 이루는 경험이 필요하다. 언어적 소통의 그 질문과 답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관계는 모범과 실습이에요. 스승이 모범을 해야 돼. 학문하는 자세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그것을 따르면서 상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이미테이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승은 학문하는 생활을 보이고 제자는 한동안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학문의 본질과 탐구의 기법을 관찰하고 체내화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는 항상 창조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았다 했는데 또 가고 다 알았다 했는데 또 가는 거 있죠? 그래 안 그래? 공자와 제자가 공자를 평할 때 어떻게 돼? 다 도달했는데 또 멀리 가고 다 가는데 또 멀리 간다는 표현이 있죠? 아니가 아마 그래서 공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긴장이라는 항상 그런 만큼에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교육적인 이해가 된다. 선진의 지식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단계에 된다. 그래서 선우진에 대한 입증이 되는 거다. 지식의 차이에 입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야, 역사적인 사례가 있느냐? 온통 역사가 그런 사례예요. 역사가 전체가 그런 사례라고. 다만 인신론이 그런 인신론이었으니까 그걸 포착을 못했을 뿐이에요. 학문의 역사 고대 아테네한테 거의 한 몇 세기 동안을 방법론이 아무 의문이 없이 학문이 발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던가? 지식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서로주의 판별되고 많은 게 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언제든지 나와. 그런데 그 방법을 최초로 쓴 교활한 사람이 하나 있지. 그게 소크라테스야. 그거 모르죠? 교활한. 그가 신탁한테 갔을 때 이런 소리 들었어요. 네가 아테네에서 최고로 높은 놈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제일 학문적으로 앞선 놈이라니 신탁이 얘기했는데 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주위에 현명하다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배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어떤 때는 무지를 가장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판결돼?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입장까지 되죠. 그래야 돼. 그 대학편에 다 그거 나와. 그러면 결국 누가 선진양식 1등이 됐어? 소크라테스. 그런 방식으로 신탁의 그 예언을 스스로 검증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한국학교 학원에서는 내가 그걸 4대 스승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4대 스승이 왜 교육 방법을 택했는가? 자신의 품위를 연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교육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도 아까 소크라테스처럼 회의가 된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냐? 나만 좋은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상대편을 두들겨 패가지고 억지로 강요할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심렬성폭적으로 교육적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 근데 그 네 분이 다 교육적 방법을 써서 자신의 품위의 우위를 증명하는 거죠. 원자 물리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하이젠베르그 다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었어요. 이론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관찰이 아니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아인슈타인이 말이죠. 하이젠베르크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을 뿐이다.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실성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다. 신이 그렇게 우연하게 만들 리는 없다. 세상. 그래가지고 하이젠베르크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 아인슈타인. 너도 상대성 이론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를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변하니까 너를 상대성 이론이 인정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변해라 그 말이야. 네가 타인에게 변하기를 촉구했듯이 너도 변해야 된다. 이게 노벨상 수상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실험실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삐아제 발생하는 인식도 내가 그 재밌게 인용을 했는데, 삐아제가 보조하는 것이 그 미국은 전부가 경험주의 전통이요.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는 경험주의 전통이라고. 그럼 삐아제가 이제 발달 단계를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발달된다 이렇게 뭐 이접시에서 저물적으로 물리도 하는데 애들이 그걸 판단을 잘 못한다. 무슨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험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경험적 특효가 있냐.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브루노가 뭐 삐아제를 조금 인용했다고 하지만 삐아제에 대한 오해투성이에요. 나중에 그 삐아제가 얘기해요. 브루노처럼 나를 오해하고 있는 소리 없다. 사실 열심히 삐아제를 소개한 사람이 브루노인데 왜 그러냐? 방법론이 차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설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반대하는 사람을 경험적 증거하는 사람을 그 인식론 연구소 있죠. 제네바에 거기다 데리고 가서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과 하와가 일어났다. 결국은 하와이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연구소에 갔다 간 사람은 처음에는 삐아제가 바보인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높더라. 그래서 이제 발생적인 신론이 미국에 이제 정당하게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발생적 인식론을 발생적 인식론 쪽으로 증명했냐,
그렇지는 않다. 알고 보니까 교육적 증명을 한 거다. 여기서 내가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지. 예. 자, 이 교육적 인식론이 그 정전의 인식론을 전부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의 인식론이 이 교육적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을 보완해 주는 거다. 가령 실증주의 보완이라는 거죠, 아까. 결국 이론이 관찰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론이 바꿔줘야 관찰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관악산을 쳐다본다. 그러면 대응설에 의하면은 내가 관악산에서 생각한 것과 실제로 관악산에서 보는 것과 대응성을 따져서 봐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진짜 구성주의나 혹은 현재의 생각에 문제가 되는 문제는 그 실제와 아무 맛도 없이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관악산에 가봤자라는 거죠. 자기 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입증하는 방법은 뭐예요? 관악산과 내 생각의 대응이 아니라 내 생각의 이전 생각과 이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마치 창밖에 나가서 가면 이 관악산 보고 있는 거야. 이 관악산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걸 판정을 해야 돼. 근데 관악산에 안 가보고도 판정을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가봤자지만 아까 그것은 두 가지 망원경을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 망원경과 저 망원경 어느 것이 더 나은 망원경이냐 이걸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망원경으로 보고 저런 망원경으로 봤는데 한 놈은 뭐가 안 보이고 이것은 보이든 안 보이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 망원경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내 이전의 생각과 이후 생각에 대비해서 그 진리성이 검증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합리주의도 보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리성에 비추어서 후진과 선진의 지식을 판정할 수가 없다. 서로가 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바꿔지고 그를 바꾸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후식으로 말하면 비합리적 방법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변증법적 전통에도 내가 그 해겔과 킬케고르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암시가 그 안에 있어요. 해석학 전통에도 하이데크나 가다모의 그런 약간의 사람이 바꿔진다는 그런 시사가 있다. 그 Truth and Method라는 책이 그 유명한 책인데 그거는 이런 거야. 진리라는 것은 어떤 절차의 통일성에 의해서 해명되는 게 아니라 지평이 변화해야 된다. 이게 그 책의 요지야. 뭐 어렵게 썼지. 예, 그러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맥락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확 갈지 몰라. 그 다음에 프라그마티즘에서 전통에서 두이나 로티 최근에 특히 로티가 에디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에디피케이션. 왜 에디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썼느냐?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너무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과학 철학.
포퍼라든가 파이어벤트라든가 나카토스라든가 라우든, 툴맨, 폴라니, 그 다음에 쿤의 개종 얘기 다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적 인식론은 가령 대학에서도 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죠? 학문의 전당인데 거기에 교육이 일어나고 있잖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논문 쓰고 발표하고 심사받는데도 교육적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실 논문 쓴 사람하고 심사위원이라고 하나? 그게 안에 기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일 어려운 것은 논문 발표나 학생의 수준이 더 높을 때 이때가 문제라고요. 대개 심사하는 사람, 한국에서 교수하는 사람들 있지도 않고 나타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해가지고 한 달 들어가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건 민망할 정도야. 그냥 알고 심사하는 거야 하는 정도로. 교육적 관계하고는 역전돼야 돼요. 그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간에 슬슬 심사위원을 불려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놓고 심사받아야 돼. 그런 데가 너무 많아. 학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야. 학회에서도. 혹은 저널을 발표할 때도. 굉장히 혁신적인 논문은 그 편집위원들한테 손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교육적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은, 채택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그래서, 모두가 적용될 영역이 너무도 많다. 특히 대학 교육 같은 거. 지금 내가 얘기는 그런 그 교육적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관심은 학교에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또 당장 문제가 뭐냐면 교육학 교육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문제 돼야 안 돼요. 자기 악바른 문제 해야지. 그렇지. 지금 이 장면도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 조금씩 다뤘어요. 학과의 교과적 문제는 학교의 정상화라는 문제와 해서 조금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또 교육학 교육은 메타교육이 할 때 약간 얘기했어요. 그러나 또 여기서는 이제 교육적 인식론의 입장에서 문제시할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의 과제. 내가 그랬어요. 학교가 왜 학문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 하는가 하면서 내가 교육의 소재를 다룰 때 문제시했죠. 그러나 현실은 실제로 학문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과학위원회 인마에. 그렇다면 그거라도 잘하는 방식이 뭐냐? 이 교육적 인식론은 학문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지. 이미 지나간 19세기적 인식론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에서 치유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내가 항목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지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그 다음에 교과서의 문제. 또 하나는 지식은 언어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 정답과 오답의 유연적인 분류. 개인차를 무시한 주의. 외지적 동기의 남용.
교육과 학문에서 학문 본위, 평가 체제의 문제, 그 다음에 부의지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교육적 인식론 논리에서 치유돼야 할 일종의 질병이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학교 안에서는 말이죠. 19세기적인 인식론이 지배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식이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식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교육 과정이 잘못했다고. 다만 그것이 학문적으로 은폐되어 있을 뿐이죠.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걸 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이게 정말 지식이다 라고 확인할 때 교사가 얘기해서 했는지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자생을 했는지 그 회상을 해보라고. 자생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교육적 인식론적 해결이라는 걸 말을 못한 거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제2기교육학은 교육을 은폐시키고 있어요.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두고 교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을 항목들을 조금씩 리뷰해 나갑시다. 우선 지식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뭐냐면 정보와 지식을 혼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퀴즈 올림픽 하는 거 있죠? 잔뜩 모아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수신자분의 생일이 뭐냐 또 교장선 기장해가지고 개똥 같은 거. 물론 컴퓨터 같은 지식이 필요하지. 컴퓨터 한 대면 다 해결되잖아. 그 짓을 왜 그렇게 감동을 하고 그냥 죽을 지경으로 애를 써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의 짜임새예요. 정보를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그러잖아. 꿰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문제시해야 된단 말이죠. 또 그것은 언어화된 것만이 아니다. 아까 뇌 구조라는 말 얘기했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것.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지정체의 인격으로 있다. 이게 교육적 인식론에서 얘기하는 통일로서의 지식이에요. 두 번째, 교과서의 문제. 교과서라는 것은 지식이 표현된 물체예요. 근데 교과서라고 하는 그 발견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잘못된 출발, 시험 단계에서 시행착오, 좌절, 희망과 실망, 발견했다는 흥분 이런 것들이 말씀이 제거된 거야. 결과가 딱 나오더라고. 그것도 문장이죠. 근데 그것이 또 정답이래요. 시험 볼 때 교과서에 있는 게 정답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썼다가는 큰일 나요. 교과서를 상관해서 그 몇 줄, 몇 페이지, 몇째 줄 써야 돼. 예.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가 말하는 거, 교과서에 쓰인 것을 아무 무슨 없이 맹목적으로 암송하게. 근데
근데 교육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흰 종이에 먹물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학생들과 선생님 해석의 차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먹물이 칠해진 종이를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의 차이를 교육적 교섭을 통해서 접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교과서를 배우고 가르치는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어느 단계에서 가령 교과서를 좀 삶아서 먹으면 된다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 비결은 아니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석의 차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석자의 현품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텍스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적 교섭에 의해서 해석을 진전시키는 것. 한 단계라도 이게 중요하다고 해요. 교육적 교섭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의 해석이 학생의 해석보다 우월할 것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는데 그 가정은 검증돼야 돼요. 또 하나, 셋째, 지식은 언어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아니면 가정. 지구와 같은 강의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거기는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된 것 같지만 안 돼요. 나도 된 줄 알았는데, 질문한 거 보니까 안 됐더라고. 뭐, 당연한 얘기지. 그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계가 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체험, 학문적 체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단 말이지. 그걸로 메꿔야 돼. 그냥 수영을 배운다거나 자전거를 배운다거나 또는 피아노를 배운다고 할 때 그처럼 언어의 모방이 학문적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체험을 근거로 언어의 의미가 획득돼야 돼요. 그 후야. 언어가 체험을 대신한 게 아니라 체험을 토대로 언어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정답과 오답의 유연적 분류. 네. 역사상 절대적인 지식이 없다는 건 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전제하는 교육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환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정답이라는 표현을 해야 누구 정답이냐? 더 나은 정답으로의 이행 이라는 표현을 써야.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차이를 무시한 기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면에는 말이죠. 무식하고 유식을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칸트가 선언적 본부가 있다는 그 무시했던 걸 재생시킨 거야. 엄청난 이론이죠. 그런데 그게 범주가 고정된 거냐 선천적인 거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생기지만은 지금도 이제 구성주의 학습의 원천을 칸트로 치는 무슨 뭐냐면은 무식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의 문제란 말이야. 있는 것의 대체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 결과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다. 특히 학문 공식에 대해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최고의 지식. 그러잖아. 교과서 개정되죠? 왜? 최고의 지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면 더 좋은데. 사실. 그렇죠? 학생의 수준에 맞기 때문에. 근데 주입에 대한 소극적 반응은 뭐예요? 무조건 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선망하게 되지. 시험 전날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컴퓨터예요. 학교 가면 컴퓨터 그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 주입에 대한 적극적 반응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저씨로 오면 마음대로 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결국 오해죠. 그래서 학생들의 기존의 이해 수준에 맞는 게 넣을 때 흥미를 갖게 되고 적극적인 구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걸 못하는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그걸 못해. 내가 컴퓨터가 바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컴퓨터는 지식을 창조하지 못해. 지렁이는 가다가 잘못되면 방향을 바꾸죠? 컴퓨터는 못해요. 그야말로 멍텅구 중에 멍텅구. 근데 그래서 컴퓨터를 선망하는 체제가 학교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갖고 탐구하고 또 질문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개인차를 무시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외적 동기라는 거죠. 학교라는 곳이 원래 학문만 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 학문의 논리, 교육의 논리를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일제 수업이라는 건 문제가 많아요. 일제 수업이라는 것. 네. 학교가 원래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일제 수업도 하나의 교육의 여건이죠. 그래 안 그래? 인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단 전체가 동일한 커리큘럼에 진행이 된다면은 애들이 흥미를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낄 리가 없지. 그렇잖아. 수준이 다른데, 이해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손상된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의 그 지식이 만들어질 때 그 흥분이 도저히 재생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제 수준이 너무나 높거나 반복적이나 할 때 지루함을 느끼고 흥미가 감소된다. 당연히.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외제적 보상이. 여기 떡 있다, 사탕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과 점수, 진급과 낙제, 우등상, 뭐 경쟁에서 승리, 이런 애적 동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얘기가 어땠어요? 그 내적 동기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냐. 또 하나는 외적 동기가 될 때, 주입될 때 그 내적 동기가 증가되는 것이냐. 반감한다고 할 때 오히려 더 역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과 학문을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치명타죠. 교육과 학문에 입장에서는 치명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학문의 내적 가치하고 동기가 혹은 교육의 내적 가치하고 동기가 학문과 교육의 접점에서 일어난다고 했다고 그 해결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학문의 교차점에서 되게 학문본이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그 우열을 판정하고 최첨단의 지식으로 개정되고 소수 것을 다수에 주입하려고 하고 창조가 아닌 단순한 암기나 응용을 또 어떻게 해서 이 수학 공식이 됐는지는 알 필요가 없이 그 수학법을 컴퓨터식으로 응용할 뿐이지. 그렇게 되면은 잔뜩 그 꼭대기가 올라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변이 없는 거야. 그 밑 기둥이 없는 거예요. 토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학문이 발달할 리가 없지. 토대가 없어요. 평가 체제의 문제. 그건 엊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지득과 증득의 문제. 지득을 평가할 게 아니라 증득을 평가해야 된다. 또 그걸 문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건 그야말로 부의지향을 극복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그 학교 교육은 한마디로 부의지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교육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인데, 소화된 지식은 언어 형태가 아니라 뇌세포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유의해야 돼요. 좀 거창한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학교의 성적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외국에 유학 간다는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 미국 가서 인류 학교에서 적응 잘 못해요. 결과만 잔뜩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단순한 문제 하나는 못 본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없으면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별을 보고 밤에 또 별을 보고서 온다는 거 아니야, 학교 갔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미국의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그랬지, 우리 한국 교육이. 그런데 훌륭한 학자는 배출되지 않잖아. 일본만 해도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인데 한국은 뭐 평화상 노벨상 하나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 중에.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학문적으로 탁월하다면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비교적 한국에서 적응 못했는데 외국 가서 적응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멍텅구렸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갔더니 거기서 1등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육적 인식론 차원에서 학교를 재구성한다면은, 그리고 지금처럼 학교가 그렇게 열심히 아침에 별을 보고 저녁에 별을 보고 같이 온다면은 노벨 수상자는 한국 사람만 찾아야 될 거라고. 다는 알 수 있어. 그 국가재건위원회한테 그 제안하시오. 이 말씀하시오. 노벨상 타는 방법. 학교의 교육적 인식론을 도입할 거. 뭐 농담비슷하게 얘기했지만은,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교육학, 교육부 과제. 제일 당연한 문제 아니야. 그것도 학문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고. 이것은 앞서 메타교육을 논할 때 잠깐 언급했다는 말을 했어요. 교육학 교육은 교육관 교육. 교육관, 교육학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소급해 보면은 분과학문의 조건은 세 가지다. 하나는 대상을 포착하는 고유한 개념 체제. 둘째는 그 개념을 만들고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를 공유하는 어떤 학문 공동체. 이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의 교육학은 그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랬죠. 왜?
교사 교육을 담당한 교직 과목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육학과 혹은 교육학회가 학회 등록한 사람이 연구한 무슨 모두가 교육학 연구다. 이럴 수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엉뚱한 소리예요. 교육학자가 연구한 사회학 연구하고 진짜 사회학 연구가 뭐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 말 우습게 들리잖아요? 교육학자가 사회적 사실을 연구한 것과 사회학자가 사회적 사실을 연구한 것이 이러이런 차이가 있고 뭐 이러이런 뭐가 있다. 둘 다 사회학자죠. 하나는 인류 사회학자고 하나는 이류 사회학자지. 그래서 이 전통에서 벗어나서 자율적 제2기회가 성립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의 문제. 그러다 전에 얘기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실증주의 방법과는 해석학, 현상학, 구조주의가 많다. 왜냐면 개념 정의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경험적인 연구도 해야겠지만 경험적인 연구가 앞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 게 뭐예요? 교육적 방법이라는 걸 추가한다고 그랬죠? 그 논리가 바로 이 시간에 얘기한 교육적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교육학을 소재로 하는 교육, 이것이 교육학 교육에 해당한다. 자, 교육학 교육의 소재는 그야말로 교육관이에요. 교육관. 교육에 관한 지식이라고.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틀. 그걸 체험구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나 오류가 있다. 그래서 다만 상대적인 우열이 있다는 가정을 확인할 뿐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교육학도 혹은 학자라고 자처할 때는 자신의 교육관의 발전을 자증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일이 그거야. 자신의 교육관의 발전을 자증하는 일. 누구 이론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기존의 서적이나 그 자료는 자신의 교육관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선진의 지식에 무기력하게 일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교육관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 점이 없어서 그 어느 땐가는 그 선진의 의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교육관이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교육이라는 현상과의 일치에서가 아니라 상부 이전의 교육관과 상부 이후 교육관에 대비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그 증거는 상부자인 자신 내부에서 깨달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별도로 실험실 가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스스로 교육학도 혹은 교육학자로 자처할 때에는 그 자신의 발전된 교육관을 타인을 통해서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받는 것. 사실은 자신의 교육관을 상호활동을 통해서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그 교육관은 이전의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제2기 교육학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이전의 교육학하고 너무 멀어진다는 거야. 점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 문제예요. 그들에게 자신의 교육관의 옳음을 혹은 더 나은 것임을 입증할
이유는 없어요. 충분히 나라로 만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육관이 선진임을 그들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적 외로움을 또는 방식이에요. 그 방법은 그들에게 그가 상과 활동을 교육관을 통해서 얻어낸 그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점차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나의 선진적인 지식이 선진임이 입증이 되는 거죠. 교육적 교섭이라는 것은 그 교육관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 교육관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가정해서 교육적 교섭을 통해서 나중에 입증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가 그랬잖아. 바로 그거야. 교육관 교육이라는 게 그것이 활성화해야 된다. 는 얘기. 자, 이런 맥락에서 본 강의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본 강좌는 내가 처음 얘기했듯이 그런 나의 처지를 일부 반영하고 있어요. 25년간의 5년여간의 탐구와 자증을 해왔어요. 스스로. 교육 현상과 내 생각과의 대응성에서 자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생각과 이후 생각에 대비해서 내 스스로 자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놨더니 어떻게 돼? 침묵의 음모. 너 그래 봐라.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가짜 한 번, 가짜 한 번,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 그러면 지치겠지. 이렇습니다. 그러다 지쳐라. 그러다 죽어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후무한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밤중에 더 많이 생각해보고 전무한 것은 틀림없어. 근데 후무라고 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관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저서를 남기자. 흔적이라도 좀 면제하는 게 이제 학문과 교육의 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장소는 강의로라도 남기자인데, 물론 이 강의는 하와의 과정과는 다르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얼마만큼의 오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학과는 다른 어떤 교육학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인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인상만 여러분들 충분히 줬다 해도 강의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그래서 일부는 얼마나 구체적을 주면 내가 제2 교육을 한번 해보자. 나름으로. 일부는 이 강의 수량 교육 분야를 수정하고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성공도 이루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나 또 자신하게 있어요. 내가 지금 녹화를 시켰어요. 녹화. 녹화본은 아마 장상호의 일생보다는 더 길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나 같은 고민에 처했을 때, 앞에 간 사람이 하나쯤 있었구나. 라고 하는 길작을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자,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이게 이제 질문을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너무 여러분 수동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미안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텐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리뷰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했죠? 카피했죠?
질문을 리뷰하고 그 질문이 옳은가 그런가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내 대답이 어떤 것인가 그걸 미리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발전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와서 그냥 들어보자가 아니라 열심히 가서 다른 사람 질문에 대해서 리뷰하고 자기가 이렇게 대답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내가 얘기하는 말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 이렇게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럼 내일 만납시다. 고마워요.